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정말 흥미로운 역사 미스터리입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바로 우리 손에서 탄생했잖아요. 그런데 왜 인쇄혁명이라는 대박은 유럽에서 터졌을까요? 그러니까 무려 78년이나 앞서 있었는데도 말이죠. 왜 인쇄혁명은 동양이 아니라 서양에서 일어났을까? 이 질문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분명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왜 역사의 스포트라이트는 구텐베르크가 받게 된 걸까요? 네, 바로 이 숫자, 78년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분, 바로 우리의 직지가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무려 78년이나 빨랐다는 증거죠. 진짜 엄청난 격차인데 이상하죠? 왜 이 엄청난 기술적 리드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을까? 지금부터 그 단서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사라진 혁명의 불꽃을 찾아낼 단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언어, 기술, 경제, 그리고 사회. 이 네 가지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나가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진짜 그림이 드러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단서는 바로 한자라는 거대한 벽입니다. 좀 의외죠? 우리가 쓰는 바로 그 글자가 언어와 기술의 문제, 그 첫 번째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자, 보세요. 유럽은 알파벳 대소문자, 기호 몇 개 합쳐도 필요한 활자가 한 100개 정도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동아시아는요? 책 한 권을 제대로 찍으려면 수만 개의 각기 다른 한자 활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건 시작부터 게임의 난이도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찍으려면 많게는 무려 30만 개에 달하는 활자들 속에서 필요한 글자를 일일이 찾아내고 그걸 또 순서대로 배열하고 끝나면 다시 정리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건 인쇄라기보다는 거의 거대한 물류창고 관리 작업이었던 거죠. 속도가 난리야 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글자 수만 많아서 생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인쇄를 둘러싼 기술, 시스템 자체가 달랐습니다. 조선과 유럽, 한번 비교해 볼까요? 조선 초기의 방식은 활자를 밀랍으로 고정했거든요. 근데 이게 날이 좀 덥거나 힘을 주면 활자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루에 10장 찍기도 힘들었죠. 물론 세종대왕 때 갑인자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서 하루 40장까지 생산량이 늘긴 했지만 아직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포도주 짜던 앞잡기 있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스크류프레스, 번지지 않는 유성 잉크, 그리고 금속 활자.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하루 생산량이 무려 1000장을 넘어섰습니다. 40장 대 1000장. 이건 그냥 개선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혁명이었죠. 자,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목판의 경제적 합리성인데요.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낡은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목판 인쇄가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아주 영리한 시장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아니, 더 좋은 금속 활자 기술이 있는데 왜 굳이 더 느려 보이는 목판 인쇄를 계속 썼을까요? 이게 바로 이 미스터리의 핵심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정답은 바로 돈 문제, 즉 경제성이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금속 활자는 초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대신 다양한 책을 조금씩 찍기엔 좋았죠. 다품종 소량 생산에 딱인 겁니다. 반면에 목판은요? 초기 비용은 저렴하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 책을 계속 찍어내는 데는 그만이었습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기술이었죠. 그렇다면 당시 동아시아 출판 시장의 주력 상품은 뭐였을까요? 바로 이런 스테디셀러들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내용이 한 글자도 바뀌지 않는 유교 경전이나 불경 같은 책들이요. 자, 생각해보세요. 한 번 새겨두면 필요할 때마다 영원히 다시 찍을 수 있다? 책 내용을 오래 보존해야 하고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다시 찍어야 하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목판이 훨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글자가 틀리면 그 부분만 파내고 다시 고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단서입니다. 이 모든 퍼즐을 완성시킬 마지막 조각, 바로 사회와 문화의 문제입니다.
결국 기술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사회의 목적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거든요.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동아시아에서 인쇄는 국가 주도의 사업이었고 유럽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이었습니다. 책을 만드는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랐던 거죠. 그리고 이 차이가 모든 것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조선에서 책은 지금처럼 서점에서 파는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지식을 하사하는, 즉 내려주는 선물이자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책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더 빨리, 더 싸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하지만 유럽은 달랐습니다. 거기는 치열한 시장이었어요. 경쟁자보다 한 장이라도 더 빨리, 단돈 1원이라도 더 싸게 만들어 팔아야 살아남을 수 있었죠. 바로 이 이윤 추구라는 강력한 동기가 기술 혁신의 엔진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단서가 모였습니다. 언어, 기술, 경제, 그리고 사회. 이 조각들이 가리키는 최종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실패가 아니라 최적화라는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동아시아에서 금속 활자가 아닌 목판 인쇄가 오랫동안 대세였던 것, 이건 기술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언어 환경, 시장 상황, 그리고 사회적 목적에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는 문화적 최적화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꽤 묵직합니다. 과연 오늘날의 기술은 오직 혁신, 그 자체만으로 성공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기술이 우리 사회와 문화라는 토양에 얼마나 잘 뿌리 내리는지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